일본 명함에는 거의 핸드폰 번호가 없어요. 개인적인 핸드폰 번호는 가족 그 정도밖에 안 알려지거든요. 한국에서는 차 앞에다가 핸드폰 번호를 적어놨잖아요. 한국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생각하고 일본은 로 리스크 로 리턴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은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리스크를 피하는 거거든요. 한국 남자친구 사귀면 연락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일본에서는 일주일 동안 연락 안 할 수도 있어요. 남편이랑 통화 거의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거든요.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한국은 나이나 직책 같은 걸로 관계가 좀 정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비해 일본은 약간 수평적인 것 같고, 그게 어떤 거냐면, 일단 일본은 상이라는 호칭이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아베 촌니를 아베상이라고 하고, 직장 상사가 저를 나리카와 상이라고 하고, 아무한테나 상을 붙여도 되거든요. 상을 붙여서 얘기하면 그냥 신뢰는 안 되고 편하게 쓸 수 있는데, 한국에서 그 쌍에 해당하는 게 C라고 한국어 배울 때 배우긴 배우는데, 막상 한국에서는 윗사람한테 누구누구 C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사한테 뭐 김씨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국은 일단 직책을 알아야 호칭도 정할 수 있고, 나이에 따라 좀 말을 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는 초등학생 조카들도 저를 아야짱이라고 친구처럼 부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아도 편하게 서로 부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일본이 훨씬 개인적인 거를 서로 지키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 번호 같은 게 일본 명함에는 거의 핸드폰 번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번호가 있어도 그거는 대부분 회사 핸드폰 번호고, 개인적인 핸드폰 번호는 거의 극소수, 제일 친한 사람, 가족 그 정도밖에 안 알려지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차 앞에다가 핸드폰 번호를 적어놨잖아요. 그런 거 보면 와, 진짜 아무한테나 이렇게 핸드폰 번호를 알려도 되나? 라는 생각을 처음 했는데, 한국에 살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나? 라는 생각도 들고, 일본에서 그렇게까지 지켜야 했던 게 그렇게 중요했나? 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특히 저는 지금도 익숙하지 않은 거는, 한국에서 이사 갈 때 다음에 들어올 사람을 집 보러 오면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일본에서는 진짜 제가 사는 공간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는 게 진짜 있을 수 없고, 그런 일이 없기도 하지만 진짜 일본 사람한테는 진짜 싫은 일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분 후에 갈 건데 괜찮냐고 전화 오면 거절은 못하고, 근데 빨래 같은 게 널어놓고 잠옷으로 입고 그러면 진짜 너무너무 괴로운데, 그런 얘기를 한국 친구들한테 하면 아무도 신경 안 써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만 되게 예민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그거는 지금까지도 전혀 적응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한국 친구 중에도 그래서 안 보게 한다고 그런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살고 있는 집을 볼 수 있다는 생각 아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가야 다음 사람 보러 온다. 그러니까 왜냐면 보증금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도 없고, 보증금 때문에 빨리 다음 사람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국에서는. 근데 일본은 그런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기간을 두는 거죠. 나갈 사람 나가고 그 다음 사람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 고독한 미식가라는 일본 드라마가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일본에서도 어느 정도 인기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솔직히 일본 드라마 하면 고독한 미식가가 제일 인기가 많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일본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거든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일본에서는 고독한 미식가 보는 거는 고독한 미식가에 나오는 음식점이 실제로 있으니까 보면서 정보 수집 차원에서 다음에 저 식당 가봐야지 그런 정도로 보거든요. 한국에서는 아마 일본에 가보지도 않고 갈 생각도 없는데 그 드라마를 그렇게 즐겁게 보는 거는 혼자 밥을 못 먹는 것 때문인 것 같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혼밥이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한국에서도 많이 혼밥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눈치 보이고 그 혼밥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밖에서는 많이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일본은 뭐 옛날부터 제가 아는 시기에는 계속 그 혼밥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익숙한 문화인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좀 혼자 밥을 먹는 게 좀 불편하니까 그렇게 단단하게 혼밥을 즐기는 그 고독한 미식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 한일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소지인 게 뭐냐면 한국 현지 직원이 저한테 진짜 심각하게 한번 좀 새로 온 일본 상사가 밥을 안 사줘 막 이렇게 되게 심각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일본 상사가 그냥 점심 때 샌드위치 같은 걸로 가볍게 먹고 혼자 먹고 직원들이랑 같이 안 먹는다라는 얘기였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그분은 일본에서도 그렇게 했을 것 같거든요. 일본에서는 점심을 굳이 이렇게 같이 먹는 문화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혼자 그냥 간단하게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렇게 하다가 한국 현지 직원한테는 와, 되게 치사한 상사 이렇게 보이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점심 문화는 일본이랑 한국이랑 많이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었어요. 한국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생각하고 일본은 로 리스크 로 리턴이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일본은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리스크를 피하는 거거든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일본은 많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이런 위험성도 있고 리스크부터 생각하고 그러다가 안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가 시작하는 게 되게 늦어지거든요. 그런데 한 번 시작한다고 하면 지속은 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한 번 시작하면 쭉 그거를 하는 지속력은 있는 것 같고 한국은 반대로 일단 해보자.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말지마. 이런 느낌이라서 뭐 도전 정신이 있다고 하면 한국이 훨씬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그리고 또 뭔가 문제가 있으면 또 변화하는 힘이라던가 그런 거는 훨씬 한국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한국 남자친구 사귀면 연락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거 사귀는 거 맞냐고 한국 친구들은 물어보는데 일주일 동안 연락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랑 통화를 거의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거든요. 저는 뭐 한 달에 한 번 일본에 가기는 가지만 그냥 전화 오면 무슨 일이 있었나? 되게 좀 불안할 정도로 그렇게 연락을 자주 안 해요. 그냥 라인, 일본은 카톡 대신 라인 많이 쓰는데 라인으로 가끔 연락하고 그래도 뭐 그렇게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진짜 사귀면 진짜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항상 서로가 알아야 되는 것처럼 계속 연락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게 좀 막 괜찮은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좀 속박당하는 느낌? 네, 그렇게까지 모든 걸 알리고 싶진 않았고 네, 그래도 한국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남자친구 아니어도 친한 친구들이 그냥 뭐 일 없이 그냥 전화해서 뭐 지금 뭐 해? 어디야?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한국은 되게 많은데 일본에서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 때 친구한테 전화 온다 그러면 결혼한다 그러는 건가? 막 뭔가 엄청 큰일이 있으면 전화하는 느낌? 일본은 그렇습니다. 일단 한국은 지금 모든 게 좀 빨라요. 그러니까 추진력이 있다고 할까요? 뭔가 이런 게 좋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그거를 해보는 거는 그러니까 한국은 진짜 빨리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일본이랑 차이가 일본은 국내 지향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일단 인구가 1억 2천만 명 있으니까 모든 뭐 제품이든 뭐 아이돌이든 모든 것이 일단 국내 소비만 생각해도 어떻게 괜찮을 거다라는 예상이 있는데 한국은 뭐 국내 시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해외 진출하는 것부터 생각하잖아요. 해외에서 어떻게 팔지 막 이런 거를 생각해서 뭐 되게 공격적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 같은데, 일본은 무난하게 실패하지 않은 선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일본이 좀 약간 그 어느 시점부터 선장이 좀 느려진 것 같고, 반대로 한국은 뭐 도전하는 것 중에 대성공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기생충이라던가 오징어 게임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게 한국의 힘인 것 같아요. 유토리 세대 특징이 좀 MZ 세대랑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냥 개인적인 거, 그러니까 개인적인 취미나 막 그런 거에 관심 많고, 그렇게까지 뭐 차를 산다던가 집을 산다던가 막 그런 것들에 관심 별로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가끔 그러니까 일본 대학생들이 한국에 연수 같은 거 오면 통역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할 기회가 있는데, 그러면 좀 한국에 와보니까 어때? 라고 질문하니까 한국이 너무 사람들 정신이 없는 것 같아. 나는 뭐 일본에서 이렇게 천천히 지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슬픈 것 같고 뭐 노인같이 느끼고 그래서 일본이 괜찮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많이 좀 유토리 세대는 좀, 유토리라는 말이 그 사실 한국에서는 윤통성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원래는 여유거든요. 유토리가 여유예요. 그러니까 유토리가 있다 그러면 윤통성이 있다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던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라는 뜻으로 유토리를 써요. 그래서 유토리 세대라는 게 원래 그 유도리 교육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렇게 주입식 교육하지 말고 좀 넉넉하게 좀 키우자 막 그런 뜻으로 교육했던, 그런 교육 받았던 세대가 유도리 세대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유토리 세대가 약간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교육 제도 같은 거는 자기들 선택한 게 아니라 나라에서 정해서 유토리 교육을 시작한 건데, 뭔가 유토리 교육 받았던 세대를 그 세대가 사회인 되고 하니까 유토리 세대니까 뭐 어떻다라는 식으로 좀 편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까 좀 그랬지만, 그래서 유토리 세대는 그렇지 않은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도 뭔가 잘 못하거나 막 그러면 유토리 세대라서 그렇다라는 낙인이 좀 찍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오키나와는 15세기에 류큐 왕국이라는 왕국이 탄생했는데, 그 독립국가였다가 1600년대 초반에 사츠마본, 그러니까 사츠마본이라는 게 지금 카고시마현인데, 카고시마현은 일본에서 제일 남쪽, 그러니까 오키나와 다음으로 남쪽에 있는, 그래서 오키나와에서 제일 가까운 일본 현인데, 카고시마현이 그 당시 사츠마본이었을 때 사츠마본이 오키나와를 침략해서 1600년대 초반에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중국의 그 당시 청나라에 계속 적용받치고 있었고, 그러니까 오키나와, 그러니까 그 당시 류큐 왕국은 좀 약간 애매한 상태로 계속 있다가 메이지 시대 이후로 1800년대 후반 이후로 오키나와현이 돼서 완전히 일본에 병합되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약간 메이지 시대에는 사실은 에도 시대까지 일본이 약간 여러 나라 집합체 같은 느낌이었고, 그래서 특별히 오키나와만 그랬다기보다 오키나와가 뭐 독립국이었다는 거는 있긴 있는데, 그것보다는 오키나와가 지금 일본에서 제일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거는 1945년 태평양 전쟁 끝나고 오키나와만 미국이 통치했거든요. 그게 1972년에 일본에 반환되는데, 그때까지가 일본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간이 있어서 오키나와 사람들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거고, 일본에서도 약간 오키나와는 다른 역사를 갖고 있다라는 거 사람들이 좀 인식하고 있어요. 이게 조금 세대차가 있을 수 있는 게, 1972년에 일본에 반환됐으니까 저희 세대는 솔직히 태어났을 때부터 오키나와는 일본이었고, 특히 아무로나미에라든가 그 당시 제가 어렸을 때 뭐 초등학생, 중학생 때쯤 오키나와 출신 연예인들이 되게 많이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내 그 관광지이기도 하고
오키나와의 약간 밝은 이미지를 저희 세대는 많이 갖고 있고, 그런 어두운 역사보다는 오키나와 좀 멋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전혀 다를 거고, 오키나와가 일단 미국 통치하에 있었다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더 전쟁 시에 태평양 전쟁 말기에 오키나와만 유일하게 미군이 상륙해서 전쟁이 되게 격하게 벌어졌거든요. 그때 한 20만 명의 목숨을 잃을 정도로 엄청난 피해가 있었는데, 20만 명 중에는 미군도 포함되지만 그 당시 오키나와 사람들의 한 4분의 1이 돌아가시는 그 정도로 큰 피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오키나와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 그게 나쁜 감정을 가질 수 있다 생각하고, 그렇지만 실제로 제가 만난 오키나와 사람들이 되게 착하고 되게 일본에 대해 원한 갖고 막 그렇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복잡한 관계인 것 같긴 해요. 오키나와가 일본 전국의 미군 기지의 70%가 오키나와에 집중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미군 병사의 성폭행 사건도 그렇고, 뭐 헬기가 추락하기도 하고 되게 위험한 일들이 그러니까 오키나와에서만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오키나와 사람들의 불만도 있고, 근데 계속 불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일본 정부에서는 그거에 대한 좀 다른 정책 같은 게 안 나오니까 계속 좀 불만이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 때도 그랬고 한국에 유학했을 때도 그랬는데 오키나와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키나와 친구들이랑 예를 들어서 오키나와 친구 집에 놀러 가면 나오는 음식들이 좀 일본에서 먹는 거랑 전혀 다르더라고요. 요리 이름도 예를 들어서 고야 참푸르라던가 사탄 따기 같은 한국 분들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일본 사람한테는 완전 외국어거든요. 외국어 느낌의 요리 이름도 그렇고, 그래서 뭐 저랑 얘기할 때는 표준어에 가까운 말을 쓰지만 오키나와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거는 아마도 제주도 사람 수준인 것 같아요. 제주도 사투리 정도, 사투리가 조금 많이 다른 지역이랑 다르고, 일본이랑 많이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슈리성이라는 게 류큐 왕국의 왕궁인데, 슈리성 가보면 되게 중국풍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도 다른 지역에도 성이 많이 있긴 한데 그런 일본 성이랑 전혀 다른 분위기를 갖고 있고, 일단 오키나와로 가면 해외로 간 느낌 받아요. 오키나와로 갈지 하와이로 갈지 막 이렇게 얘기할 수준인 것 같아요. 오키나와 사투리를 들으면 진짜 못 알아들어요. 거의 뭐 일본어랑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주도랑 진짜 비슷한 건데, 제주도 사람들도 육지라고 하잖아요. 제주도가 아닌 한반도를 육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키나와 사람들도 오키나와 외에 일본은 야마토인가? 좀 다르게 부르더라고요. 약간 오키나와는 일본이 아닌 것처럼 오키나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제가 직접 만난 오키나와 출신 교수님이 만난 게 한국에서 학회 때 만났는데, 그 교수님이 자기가 류큐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키나와 사람이 아니라 자기는 류큐 사람이라고 그러고, 류큐는 아직 독립을 못 했는데 한국은 독립해서 부럽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그렇게 활발하게 독립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막 그렇지는 않지만, 여론조사를 하면 오키나와 독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오키나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대답이 많긴 한데, 그래도 한 30% 가까이 독립에 공감하는 쪽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일본은 전국적으로 바다에 접해 있지만 그래도 오키나와의 바다는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색깔도 이쁘고 진짜 남국에 왔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휴양지로서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오키나와 시장이 있잖아요. 오키나와 시장 가면 진짜 일본 다른 지역에서 보는 물고기랑 전혀 다른 생선들이 있고 맛있어 보이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일본은 다른 지역들이 워낙 회가 맛있으니까
음식은 저는 돼지고기가 유명하거든요. 오키나와도 돼지고기가 유명하고 저는 오키나와 친구가 있으니까 오키나와 친구랑 그 돼지고기가 맛있다는 집에 가서 쪄서 먹는 거였는데 그게 뭐 좀 다른 데서 별로 먹어본 적 없는 맛이었어요. 맛있었어요. 네. 저는 사실 이 책 그 출판사에서 연락받고 집필할지 생각할 때 처음에는 지극히 사적인 일본이라는 게 그러니까 시리즈거든요. 지극히 사적인 프랑스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네팔도 있고 그러니까 먼저 나온 책들이 있어서 저는 그 시리즈를 읽지 않고 처음 들었을 때는 여행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일본 여행 다니면서 그냥 편하게 쓰면 되나 보다 하고 생각하다가 시리즈 먼저 나온 것들을 보니까 되게 정치 얘기도 있고 뭐 역사 얘기도 있고 그래서 처음 고민한 거는 제가 역사학자도 아닌데 이렇게 일본 역사에 대해서 써도 되냐? 라는 거였는데 지극히 사적인이라는 그 수식어가 있는 것 때문에 그냥 개인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쓰면 되겠구나 생각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생각보다 그렇게 적게 봐주시는 게 되게 쉽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본에 대한 책들이 진짜 많이 나왔는데 뭔가 제가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느낀 일본 사람에 대해서 쓰니까 사람들은 되게 쉽게 읽힌다라고 말 많이 해줘서 이렇게 그 전문가가 아니어서 또 다가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잘 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